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안 됐어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돌아와 제게 한 말입니다. 결혼 5년 차 27번째 불임 검사였죠. 저는 그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제 아들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5년 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잘못된 사람을 탓하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완벽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제 자식의 숨겨진 과거와 5년간 침묵으로 견뎌온 며느리의 아픔, 그리고 그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어머니의 참회입니다. 모든 건 작년 5월 중순,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초음파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63해를 살아온 박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을 찢어 놓았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며느리가 있다면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5월 중순이었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따뜻해지던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아오기를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 벌써 30분이나 늦었네요. 제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이번이 벌써 몇 번째일까요? 결혼한 지 5년. 며느리는 그동안 온갖 불임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난관 조영술, 호르몬 검사, 자궁 초음파. 제가 이름도 생소한 검사들을 며느리는 해마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매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낮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들은 늘 그렇게 말하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안 되었구나. 며느리 수진이는 32살. 키가 165cm 정도 되는 마른 체구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며느리였어요. 오늘도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또 그 말이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래, 또 지켜보자는 거야? 벌써 5년째 지켜보고 있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이지,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요? 제 아들 준혁이는 건강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며느리 쪽인 것 같은데 며느리는 그저 죄송해요라고만 할 뿐 뚜렷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노력한다는 게 뭘까요? 벌써 5년째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5살인 남편 이기철은 은퇴한 후로 집에서 신문 보는 게 일이었어요. 왔어, 수진아? 병원은 어땠어? 남편이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번에도 남편이 며느리를 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너무 말라서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말이야, 준혁이 나올 때만 해도 몸무게가 지금보다 10kg은 더 나갔어. 여자는 좀 살이 있어야 애를 가지지. 어보, 그만해요.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 애도 힘들잖소. 심하게? 나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며느리 기죽게 하지 말고. 기죽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사실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은 벌써 손주를 셋, 넷씩 봤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매일 손주 자랑이 올라와요. 우리 손주 오늘 유치원 갔어요. 우리 손주 돌 사진 찍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요?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고 성격도 좋은데 문제는 며느리인 것 같은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다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해야 하나? 결국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지 저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안고 싶은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사진 보내올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이에요라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로서의 체면도 있고 나이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손주라도 있으면 삶의 의미가 생길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며느리한테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또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 간절함 앞에서 며느리의 눈물은 자꾸만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 모든 진실은 아직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벌써 5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명절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모이기로 했거든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해운대 재래시장을 돌며 제사 음식 재료를 샀어요. 명태, 북어, 나물, 고사리. 며느리 수진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가 고르는 것을 묵묵히 들고만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고르시는 게 다 좋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의견이 없었어요. 아니,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한 건지 아니면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명절 음식은 시어머니가 직접 해야 제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나물이나 다듬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물을 다듬고 저는 전을 부쳤어요. 부엌에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건 큰딸 은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위와 손주 둘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왔어요. 은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뒤따라 둘째 딸 은정이네도 왔어요. 은정이는 손주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둘에 유치원생 하나.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제 얼굴에 절로 웃음이 번졌어요.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용돈 줄게. 저는 손주들 손에 10,000원씩 쥐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깔깔거렸어요. 그때 거실 한쪽에 서 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뭔가 서글픈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어요. 큰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저와 남편, 아들 준혁이, 며느리 수진이, 큰딸 은인의 가족 넷, 둘째 딸 은정이네 가족 5, 모두 11명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은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는 준혁이네 차례네요. 아기 소식 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며느리한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아, 아직이에요. 며느리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벌써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병원은 다녀봤어요? 네, 다녀봤어요. 그래서 뭐래요? 어디가 문제래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왜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보자고 하셨대.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5년이나 지켜봤는데 또 지켜봐요? 차라리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수진이한테 서울 큰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근데 수진이가 너무 말라 보이긴 해요. 우리 때는 좀 살이 있어야 애를 잘 낳는다고 했잖아요. 맞아. 나도 그 말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답시고 너무 안 먹어. 식탁의 시선이 다시 며느리한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숟가락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인의 남편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어요. 뭐, 요즘은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요. 하지만 은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지. 지금은 못 낳는 거잖아. 다르지. 정말이지. 며느리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때 준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나들, 그만해요. 수진이도 힘든데. 아니, 우리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걱정이면 나한테 물어봐요. 수진이한테 그러지 말고. 준혁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희와 은정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어요.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자랑, 남편들 이야기, 시어머니 수다였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화제가 며느리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수진이 어디가 문제인가 봐. 은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에서도 들릴 만한 크기였어요. 글쎄다. 의사는 별 문제 없다는데. 그럼 준혁이가 문제인가?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준혁이는 건강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럼 수진이가 문제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말을 해야지.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애 셋이나 낳았는데 올케는 왜 이럴까? 그러게. 나도 셋 낳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이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딸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수진아, 괜찮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조심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바닥에 접시가 깨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쪼그리고 앉아 그릇 조각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손 베이겠어. 내가 할게. 제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어요. 며느리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수진아, 울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설거지하다 보니 눈이 매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엌에 양파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6시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손주들이 하나둘 떠나자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저와 남편, 아들,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명절이 끝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왜? 오늘 수진이한테 너무 그런 거 아니오? 뭐가? 식사 때 말이야. 딸들이 너무 심하게 물었잖소. 그게 내 잘못이야? 다들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래도 수진이 기분이 어땠겠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당신은 며느리 편만 들어. 나는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아? 그걸 왜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해요? 화풀이가 아니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어요. 며느리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명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예뻤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 집에는 저런 아이들이 없을까?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방 앞을 지나는데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들어가야 하나? 위로해줘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기엔 실제로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는 언젠가 생길 거야라고 하기엔 벌써 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며느리 방문은 열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이지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손주 이야기를 못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며느리는 아이를 못 가질까?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의 아픔보다 제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만 하고 저녁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아, 저녁 먹고 차 한잔 할까? 제가 물어도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내일 수업 준비해야 해서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수업 준비, 학교일. 며느리는 늘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섭섭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거실에 앉아 TV를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저녁 뭐 먹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저는 배불러요. 학교에서 늦게 먹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더 말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소? 응. 나한테 말을 안 해. 당신이 명절 때 너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라는 거요. 딸들이 수진이한테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이 막아줬어야지. 난 뭐라고 말했어?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자고 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손주를 보고 싶은 게 죄인가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학교에서 오후 4시에 끝나는데 벌써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54번 버스였습니다. 저도 서둘러 버스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버스는 20분쯤 달렸습니다. 해운대 중앙병원 앞에서
며느리가 내렸어요. 저도 황급히 내렸습니다. 아, 병원에 가는구나. 또 검사를 받으러 가나 보다. 저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그래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 병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본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 건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건강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마음건강센터? 그게 뭐죠? 며느리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건물 앞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안쪽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글자들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신과에 간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왜 정신과에 가는 걸까? 설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아이를 못 낳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걸까?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며느리를 만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결국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면 놀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내내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정신과에 간다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녁 6시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어요. 조금 전보다는 표정이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학교에서 일 많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학교에 있지 않았어요. 병원에, 아니 정신과에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한테 말하기 싫은 걸까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과에 다닌다는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우울증인 걸까? 아니면 다른 정신병이 있는 걸까? 만약 며느리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이는 더더욱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학교에 갔고 아들도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여보, 나 수진이 방 좀 정리할게.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왜? 수진이가 알면 기분 나쁘지 않겠소? 청소하는 건데 뭐. 며느리 방도 시어머니가 관리해야지. 저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그러다가 서랍을 열게 됐습니다. 위쪽 서랍에는 문구용품들이 있었어요. 중간 서랍에는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어요. 잠금 장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서류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산부인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어요. 2018년 3월 15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18년? 그건 며느리가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왜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 갔을까? 저는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어요. 아기였습니다.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던 거였습니까?
손이 떨려서 서류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자궁 유착으로 인한 난임 가능성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의사소견서였어요. 날짜는 2018년 5월 20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가 아기를 잃었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임신이 어렵다는 거였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뚜껑을 제대로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다녀왔습니다. 교무실에 서류 놓고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상자를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을 거예요. 아, 아니야. 방 청소하다가 제가 할 거였는데 어머님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뭔가 봤다는 걸 알아차린 걸까요? 그래, 미안해. 그럼 나는 나갈게.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니. 상대가 누구였을까? 설마 우리 아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들은 며느리를 결혼하고 나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럼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사귀다가 임신했던 걸까? 그리고 아기를 지우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건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왜 이걸 숨긴 걸까요? 결혼할 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알까요? 아들도 모르는 걸까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수진이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뭐? 병원 서류들이 있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 다녔던 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요? 여자들 산부인과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아니, 초음파 사진도 있었어. 아기 사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뭘 본 거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임신했었나 봐. 그리고 자궁에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지금 애를 못 낳는 거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수진이한테 물어볼 거요? 당연하지.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잖아. 수진이가 숨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요. 무슨 이유? 속이는 게 이유가 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중요한 문제였어요. 며느리가 왜 이걸 숨겼는지, 아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며느리를 불러서 진실을 물어보겠다고.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를 탓해왔는데 사실은 며느리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구와 임신했던 걸까요? 왜 아기를 잃었을까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동시에 뭔가 잘못 짚어왔다는 불안함.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모든 걸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겠다. 며느리가 숨긴 비밀.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데 며느리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서류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초음파 사진, 병원 소견서, 2018년이라는 날짜.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학교로 출근했어요. 아들 준혁이가 회사 가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준혁아. 네, 엄마. 너 수진이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준혁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 다녔던 거 알아? 준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세요? 어제 방 청소하다가 봤어. 서류들이 있더라.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 알고 있었어? 수진이가 결혼 전에 임신했던 거?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하다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그건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 아니야? 결혼 전에 임신했다가 애를 지운 거잖아. 애를 지운 게 아니에요. 잃은 거예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사고로 아기를 잃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잘못? 무슨 뜻이야? 준혁이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혁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진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둘 다 당황했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둘이서 고민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수진이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학교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아기 이야기를 꺼내서 저는 그때 정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제가 수진이를 밀쳤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임신한 여자를 밀쳤다니. 그 후에 수진이 자궁에 유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수진이가 왜 너랑 결혼했어? 제가 매달렸어요. 죽을 만큼 후회하고 미안하고 수진이한테 평생 잘해줄 테니까 결혼해달라고 빌었어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절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해줬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수진이한테 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멍하니 준혁이를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다니.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제발 수진이한테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매일 엄마 눈치 보고 손주 못 낳는다고 죄송해하고. 이젠 그만 좀 해주세요. 야, 이준혁?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고? 괴롭힌 거 맞잖아요. 명절 때 누나들이 수진이한테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나는
엄마는 수진이가 임신 못하는 게 수진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진짜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수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늦습니다. 회사 가야 해요. 준혁이는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5년 동안 뭘 한 걸까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제 아들 때문에 아기를 잃고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 됐는데 저는 계속 며느리만 탓했던 거예요.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이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렸소? 무슨 일이요?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준혁이가 수진이를 밀쳤던 일, 수진이가 아기를 잃은 일, 그래서 지금 임신이 어렵다는 것까지.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요? 응. 당신 이제 어쩔 거요? 모르겠어. 정말이지 모르겠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엄마,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지금도 수진이 사랑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전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럼 수진이를 지켜줘야지. 엄마한테서라도. 준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수진이한테 아이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를 탓할 게 아니라 제 아들을 탓했어야 했던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 병원 검사 받아보려고요. 무슨 검사? 불임 검사요. 혹시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넌 건강해. 엄마, 확인은 해봐야죠. 계속 수진이만 검사밖에 할 수 없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으로 수진이한테 한약 먹으라거나 살 찌우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저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제 편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섭섭했지만 동시에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라고 하기엔 제가 5년 동안 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수진이한테 사과 안 할 거요? 어떻게 사과해? 뭐라고 말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소? 그게 쉬워? 5년 동안 며느리 괴롭힌 게 미안해 한마디로 끝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하지 않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결혼할 때 말했으면 저도 이해했을 텐데. 아니, 정말 이해했을까요? 아마 저는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임신하기 어려운 며느리라면 손주를 못 볼 텐데 왜 받아들이겠어요? 결국 며느리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 때문이었던 걸까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준혁이는 전보다 더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면 준혁이가 먼저 나서서 막았어요. 엄마, 수진이 피곤하니까 그냥 쉬게 해주세요. 엄마, 수진이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해요. 아들이 며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제가 병원 검사 결과 받았어요. 그래, 어땠어? 제 정자 상태가 좀 안 좋대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가? 네. 의사 선생님이 부부가 함께 치료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엄마,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수진이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준혁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옆에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엄마 편이었는데 이제는 아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겠죠.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보고 싶은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며느리와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아들한테서 진실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제대로 말을 나누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며느리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저를 봤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수진아, 나 내 방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뭘 봤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 서류들, 초음파 사진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한테도 물어봤어. 다 들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말 안 했어? 결혼할 때 왜 말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5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할 수 없어? 중요한 거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씀드리면 결혼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준혁 씨도. 준혁 씨 엄마한테 미움받을까봐 무서웠대요.
당연하지.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어떻게 결혼을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며느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준혁 씨랑 사귀고 있었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수 없었고 준혁 씨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나을까 말까? 근데 저희는 학생이었고 졸업도 안 했고 준혁 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며느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가 학교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준혁 씨가 화를 냈어요. 소리를 지르고 저는 무서웠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다툼하다가 준혁 씨가 손을 뻗었어요. 저를 밀친 건지 제가 피하려다 그랬는지 저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지킬 수 없다고.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기가 그렇게 갔어요. 겨우 8주였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어요. 자궁에 유착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준혁이랑 결혼한 거야? 며느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준혁 씨가 매달렸어요. 매일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평생 잘해줄 테니까 결혼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한 거야? 저도 준혁 씨를 사랑했어요. 그 일은 사고였다고 생각했어요. 준혁 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며느리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준혁 씨가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나는 계속 너한테 아이 이야기를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손주를 보고 싶으신 거 알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낳고 싶었어요. 어머님한테도 준혁 씨한테도 아이를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병원을 계속 다닌 척한 거야?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다녔어요. 혹시 임신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어요. 그럼 요즘은 상담센터에 다녀요. 상담센터? 심리 상담이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실망하신 거 알아요. 또 안 됐구나. 이번에도 아니구나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수진아, 명절 때 친척분들이 물어보실 때도 너무 창피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아이가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며느리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임신만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행복하셨을 거고 준혁 씨도 좋았을 거고. 수진아, 그만 울어. 저는 며느리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안고 싶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뭘 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제 아들 때문에 아기를 잃고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 됐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며느리만 탓했던 거예요. 수진아,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미안하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너만 탓했어. 손주를 못 낳는 게 다 내 잘못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는 우리 준혁이 잘못이었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준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혁이 잘못이야. 내가 아기를 잃은 것도 지금 임신이 어려운 것도 다 우리 아들 때문이야.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어머님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손주 보고 싶으신 게 당연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너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너 준혁이를 사랑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일은 사고였어요. 준혁이가 너한테 잘해? 네. 요즘은 더 잘해줘요.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하시면 준혁 씨가 저를 감싸줘요. 며느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된 거야. 어머님, 수진아, 이제 손주 이야기 안 할게. 미안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보고 싶지. 근데 내가 더 중요해. 내가 힘들면 안 되잖아. 저는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할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안아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거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랑 같이 요리하세요? 준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부터 수진이 좀 도와주려고. 며느리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수진이랑 얘기하셨어요? 응, 다 얘기했어. 그럼, 준혁아, 너 앞으로 수진이 잘 지켜줘야 해. 알았지?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당연하죠.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우리 넷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반찬을 더 떠주고 저도 며느리한테 국을 더 따라줬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께 사과해야 하고 친척들한테도 제대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했어요. 5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작. 저는 며느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딸처럼 대하겠다고.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느리와 화해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며느리한테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부모님께도 사과해야 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따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수진이가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부모님 댁이 어디야?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어머님?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잖아.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부모님도 바쁘시고. 수진아, 나 오늘 부모님 댁에 갈 거야. 주소 알려줘.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부모님한테는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 제가 아기 잃었던 거요. 부모님도 모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부모님도 몰라? 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랑 결혼 반대하셨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모르신다니.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수진아, 나는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어머님, 이건 숨길 일이 아니야. 부모님이 알 권리가 있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제발.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부모님이 화내실까봐? 아니에요. 부모님이 준혁 씨랑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무서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내가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후 2시 저는 며느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며느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며느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수진아. 그리고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그동안 인사 제대로 못 드려서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머,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 아버지도 계셨어요. 6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어요.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던 사돈 어른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사돈,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에 대해서요. 며느리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 수진이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 어머니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매일 눈치를 주고 명절 때마다 창피를 주고 며느리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수진이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진이를 탓했어요. 병원도 다녀오라고 하고 살도 찌우라고 하고 며느리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수진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수진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며느리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학생 때 우리 준혁이랑 사귀다가 임신했었어요. 근데 사고로 아기를 잃었어요. 사고? 며느리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이가 실수로 수진이를 밀쳤어요.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기를 잃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진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네. 그때 수진이 자궁에 유착이 생겨서 쾅! 며느리 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당신네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말 안 했어?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엄마, 준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사고? 사고라고? 임신한 여자를 밀친 게 사고야? 며느리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당장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살 수 없어. 아빠, 사돈, 죄송하지만 우리 딸 데리고 갈 겁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돈, 일어나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거지. 며느리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5년 동안 수진이를 괴롭혔어요. 손주 못 낳는다고 구박했어요. 당연히 잘못하셨죠.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당신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짐 싸. 우리 집 가자. 며느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 싫어. 나 안 가. 수진아, 나 준혁 씨 사랑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뭐가 좋아서 당신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준혁 씨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잘해준다고 다야? 이미 당신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몰랐어. 며느리도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씀 못 드려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며느리는 5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왔던 거예요.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사과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 직접 데려오세요. 우리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치료비, 병원비 모두 당신네가 책임지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은 수진이가 원하지 않는다니 일단 보류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고 있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알았지? 응, 엄마. 그 남자가 너한테 잘못하면 바로 말해. 엄마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엄마. 우리는 1시간쯤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릎 꿇으셔서. 죄송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 부모님한테 사과해야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지켜주셔서요. 부모님 앞에서.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쥐었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누구한테서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준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어디 갔다 와요? 준혁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 부모님 댁에 간 것, 진실을 말씀드린 것, 며느리 부모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하셨어. 당연하죠.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죠. 준혁이가 며느리를 봤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 잘못 때문에 내 부모님까지.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도 어머니입니다. 딸이 둘 있어요.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 남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부모님은 이혼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딸을 위해서 자신의 분노를 참는 것. 저는 며느리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하겠다고. 며느리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며느리를 잘 보살피겠다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고 며느리를 치유하고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며느리 부모님 댁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불렀어요. 준혁아, 오늘 장인어른 댁에 가야지. 네, 엄마.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준혁 씨, 괜찮겠어? 괜찮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혁아, 장인어른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무릎 꿇고라도 용서 구할 거예요. 우리 셋은 택시를 타고 며느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준혁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밤새 우셨나 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준혁이가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앉으세요. 며느리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일어나더니 며느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바닥까지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준혁이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려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며느리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혁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네가 우리 딸한테 뭘 했는지 어제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딸 인생을 망쳐놓고 며느리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아이를 잃었어요. 그것도 자네 아이를. 그리고 평생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 됐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우리 딸한테 청혼했어요? 왜 결혼까지 했어요? 수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이한테 평생 잘해줄 테니까 결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해준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5년 동안 뭘 했는데요?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막았어야죠. 며느리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 왜 아이를 못 낳는지 알면서도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을 괴롭히는 걸 그냥 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혁이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를 벌하셔도 됩니다. 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진이만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준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제 인생 전부입니다. 며느리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준혁 씨는 그 일 이후로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수진아, 일어나. 내가 무릎 꿇을 일 아니야. 며느리 아버지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빠, 저는 준혁 씨 사랑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며느리 아버지가 준혁이를 쳐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사위.
준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준혁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위, 잘 들어요. 네, 장인어른. 앞으로 우리 딸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땐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바로 데리고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다시는 우리 딸한테 손주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 없어도 우리 딸은 충분히 좋은 며느리예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있잖아. 응, 엄마. 고마워. 우리는 1시간쯤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이는 계속 사과했고 며느리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며느리를 이혼시키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수진이한테 잘할 거예요. 그래야지. 장인어른 약속 지켜야 해. 네. 그리고 엄마도. 이제 수진이한테 아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소? 일단 잘 마무리됐어. 저는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이 집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야.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첫째, 수진이한테 아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수진이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마.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수진이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 딸이다. 며느리 대접 받을 게 아니라 딸로 대접받는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셋째,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누가 수진이한테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직접 막을 거야. 그러니까 준혁이 너도 엄마 편에 서. 네, 엄마. 넷째, 수진이가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모두 수진이를 도와줘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잖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니까요. 저는 며느리한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나한테 뭐든지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알았지?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손주 이야기 진짜 안 할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상처를 줬는지 이제 알아. 미안해. 며느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준혁이와 남편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근처 횟집이었어요. 수진아, 뭐 먹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시켜. 오늘은 내 날이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광어회 먹고 싶어요. 좋아. 광어회 시키자. 준혁아, 소주도 시켜. 우리는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아, 회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어. 살 좀 쪄야 해. 어머님, 아까 아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미안. 내가 또. 괜찮아요. 건강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많이 먹을게요. 건강해질게요. 그래, 우리 딸.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었어요. 5월의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나란히 걸었어요. 준혁이와 남편은 조금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정말 준혁이 사랑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날 일은 후회 안 해?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는 해요. 아기를 잃은 건 정말 슬퍼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럼에도 준혁이랑 같이 있는 거야? 네. 준혁 씨는 그날 이후로 정말 달라졌어요.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저도 준혁 씨가 필요해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저희 아이 못 가져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래도 어머님은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하면 손주는 보고 싶어. 지금도 친구들 손주 사진 보면 부러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내가 더 중요해. 손주보다 너야. 어머님, 손주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며느리, 아니 딸은 없으면 안 되잖아.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알았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님.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뒤에서 준혁이가 불렀습니다. 엄마, 수진아, 사진 찍자. 우리 넷은 바닷가에 모여 섰습니다. 준혁이가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준혁이도, 남편도 진짜 가족처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안도, 남편의 만족. 그게 더 중요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손주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웃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1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1년이에요. 그날 바닷가에서 며느리한테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한 게 작년 5월이었으니까요. 이제 또다시 5월이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래도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제 옆에 서서 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일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며느리와 저는 부엌에서 어색하게 지냈었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받고 저는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친구처럼, 아니 진짜 모녀처럼 지냅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은데 오후에 산책할까? 좋아요. 어머님, 해운대 바닷가 갈래요. 그래, 가자. 점심 먹고 나가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준혁이가 신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다음 주 일요일에 외식하자. 왜? 무슨 날이야? 우리 결혼 6주년이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벌써 6년이나 됐네. 시간 참 빠르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결혼한 지도 4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저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집 식탁은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오후 2시 저와 며느리는 해운대 바닷가로 나갔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앉을까요? 며느리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울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요즘 행복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딸처럼 대해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입양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준혁 씨랑 이야기해 봤는데 준혁 씨도 좋다고 했어요. 그래. 네. 저희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제가 낳을 수는 없지만 입양은 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지. 입양 좋아. 정말요? 응. 내가 원하면 나도 찬성이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은 손주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서 실망하시진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입양한 아이도 우리 손주지.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1년 전에 뭐라고 했어? 손주보다 너야.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어머님, 너희가 입양하면 내가 손주 키우는 거 도와줄게. 함께 키우자.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손주는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우리 넷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입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알아본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가정을 기다리고 있대요. 준혁이가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1년 정도 걸린대요. 1년이면 괜찮지. 차근차근 하면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맞이할 준비해야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떤 아이를 입양할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뭘로 지을지. 며느리 얼굴이 환했습니다. 1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은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제가 1년 전에 봤던 그 상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을 숨겨뒀던 상자. 어머님이 1년 전에 이거 보셨죠? 응. 미안해. 몰래 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 서류들.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가 잃어버린 아기예요.
8주였어요.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이름도 지어뒀었어요. 남자아이면 시우, 여자아이면 서연이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너무 슬펐어요. 아빠도 엄마도 모르는 아기였는데 혼자서 이별을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어머님, 이 아기는 어머님 손주이기도 했어요. 준혁 씨의 아기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이 아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너한테만 손주 이야기를 했잖아. 어머님, 저는 며느리 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습니다. 작은 점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잃어버린 아기, 시우나 서연이 하늘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이 아기도 어머님 손주예요. 그래, 우리 손주야.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손주.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딸. 이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잃어버린 아기, 저도 모르게 잃어버린 손주. 그 아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이 사진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제 방에 걸어두려고요. 이 아기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양한 아기한테도 말해줄 거예요. 내게는 하늘나라에 형아나 누나가 있다고. 우리 가족이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는 며느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좋은 엄마 될 거야. 어머님도 좋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초음파 사진을 액자에 넣어 방에 걸었습니다. 작은 액자였지만 거기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애도, 그리고 새로 올 아기에 대한 기대. 2달 후 며느리와 준혁이는 입양기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그 1년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옷을 샀고 아기 이름을 고민했어요. 저는 손주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어요. 기다림도 행복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년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아기 만나러 갈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손주? 네, 여자아이래요. 돌진한 아기라고. 저는 전화기를 들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 넷은 입양기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기를 만났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 통통한 볼, 작은 손. 며느리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며느리를 보며 웃었어요. 안녕, 서아야. 엄마야. 며느리가 아기한테 속삭였습니다. 아기 이름은 서아로 정했어요. 며느리가 잃어버린 아기의 이름 서연에서 따온 거였습니다. 준혁이도 아기를 안아봤어요. 남편도 안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우리 서아, 할머니야. 잘 왔어, 우리 손주. 아기가 제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다렸던 손주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린 손주.
하지만 기다린 만큼 더 소중했어요. 3달 후 서아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제 우리 집은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밤에 서아가 울면 며느리가 달려가요. 저도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함께 서아를 키웁니다. 며느리와 제가 함께, 진짜 할머니와 엄마처럼. 어느 날 밤 서아를 재우고 나서 며느리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수진아.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참고 견뎌줘서 가능한 거야.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안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준혁이가 서아를 안고 있고 저와 남편이 옆에 서 있는 사진.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딸이 되었고 손주는 우리 집에 왔고 저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어요. 손주를 낳는 것만이 할머니가 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도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는지. 손주가 아니었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가졌어요. 며느리 수진이, 아들 준혁이, 남편, 그리고 손녀 서아.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와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 번쯤 용기 내어 마음을 나눠보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